광합성, 햇빛과 광합성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빛은 있는데 빛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빛은 어떻게 됐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파도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우리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파장처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파장이 그 60쪽에 보시면 파장이 어떻게 있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그 파장 그 속도가 1초에 이제 그 파장 속도예요. 340 아주 짧은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를 이제 파장이 이렇게 다시 360도 돌아서 그 원래 상태로 오는데 그 짧은 거가 340이고 파장 길은 건 이제 이제 보라색이 그쪽이 짧은 거고 파장이 긴 게 760이에요. 길죠 파장이. 그런데 이제 그 길면서 멀리까지 가요. 근데 파장 짧은 거는 멀리 못 가. 짧고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제 곡선을 그리면 막 가는데 이제 가시광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햇빛이 보이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그 우리가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 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간 거는 파장이 길고 보라는 짧아요. 보라색 바깥에선을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 바깥을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개념을 아셔야지 이제 광합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장이 340에서 700나노미터가 가시광선이고 식물에 이제 광합성 할 때 쓰는 파장은 660에서 주로 730나노미터인 적색광선. 이게 이제 식물의 형태라든가 이런데 생리에 독특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적색광선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적색광선에서 이게 센 거 있잖아요. 빛이 좀 세야 돼. 그거를 룩스로 표현하는데 좀 그거를 한 1000룩스 이상 되는 게 돼야지 좀 세야지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에너지라는 거 광합성이 세지 않은 거를 100룩스 이하라는데 이거는 광주기 굴광성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햇빛 쪽으로 이제 그 막 움직이잖아요. 식물들이 이런 거는 굴광성인데 광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100룩스잖아요. 광합성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000룩스 이상 고광도 에너지, 고에너지가 필요한 광도고 그렇게 되는 거고 파장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빛이 어떻게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 있고 길게 걸리는 게 있어요. 340나노미터면 짧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근데 여기 한 거는 또 기른 게 있어요. 760 뭐 그 정도 된 나노미터면. 그거 되는 거 이거는 짧은 거는 이제 보라색 쪽이고 파장 기른 건 뭐예요? 빨강색이죠. 그 세부적으로 그리면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파장 긴 거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천천히. 그런데 이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세요. 뭐지? 에너지가 높아. 에너지가. 힘은 센데 짧게 뿐이 못 가. 거리가 짧고 가고 이 파장은 빨간색 계통 쪽에 있는 거 파장은 길으니까 멀리는 가는데 에너지는 뭐 낮아요.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빛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1초 동안에 이런 파장 그리는 게 짧게 그리는 걸 단파장, 이렇게 길게 하는 걸 장파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가시광선에 이제 광합성이 필요한 거는 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 중에서
적색광선 그 근처에 있는 게 많이 필요하다. 그 정도 알고 이제 저기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빛에 대한 성질을 아셔야지 이제 이쪽에서 뭐 아까 막 계속 광합성 할 때 뭐 그거 나와요. 파장 머리 얘기 나와요. 그래서 660에서 730이 적색광선 낸 거는 형태 같은 거, 생리 같은 거 이렇게 작물이 살아나가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적색광선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하고 또 센 거에 따라서 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고 저 에너지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광주기나 불광성이 저 에너지 효과다.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가 이제 상관없는데 이제 61쪽부터는 아주 중요해요. 일단 이제 햇빛의 이제 생리적 효과에 대해 세 가지가 있어요. 광질이라는 게 있어요. 광질. 광질은 아까처럼 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장. 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장이 광질이라는 거는 빽빽하다. 그러면 파장이 긴 게 들어갈 살림이 빽빽해요. 그러면 파장이 긴 게 들어가겠어요? 짧은 게 들어가겠어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게 파장이 긴 게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한엽수 같은 단풍나무나 침엽수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지, 그 틈새가 저기 하잖아요. 촘촘하잖아요. 그죠? 하엽수 같은 경우는 촘촘해요. 그러면 적색 과정이 가요, 안 가요? 파장이 길으니까 멀리 이렇게 큰 파장을 그리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빽빽한 데를 뚫고 가는 거고, 침엽수 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스펙트럼이 간다. 시간동 스펙트럼이 골고루 분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광질이에요. 광질은 파장을 생각하시라고. 파장이 짧냐 기르냐를 생각하시면 되고, 광도는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이 세다. 그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광도가 감소하면 줄기의 생장에 비해서 뿌리 생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광도는 광합성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광합성 속도의 광도 세다 그랬잖아요. 아까 1000룩스 정도 된 생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광합성을 하는데 작용을 미쳐요. 그래서 광합성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광도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장 있어요. 일장은 반의 길이하고 반 길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일장이라는 건 반낮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다라는 건 뭐예요? 밤이 일찍 들어온다는 거 얘기고, 그죠? 일장이 작다.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짧은 거죠. 기간이. 그 다음에 일장이 길다. 그런 건 뭐예요? 햇빛이 상대적으로 이제 오래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뭐를 갖고 이제 휴먼을 하냐면 낙엽 같은 거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얘들이 뭐 추워서 낙엽을 떨어뜨리나요? 그건 아니고 일장을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얘들이. 여름에는 하지잖아요. 하지라고 해서 되게 낮의 길이가 길죠. 보통 18시간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가을 오잖아요. 지금 뭐 5시인가? 뭐 그 정도만 돼도 어두워져요. 그 전에 막 8시, 여름에는 8시 막 이때 넘어가는데 이제 막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추워지겠다는 걸 일장을 보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추워지겠다라는 거를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일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걸 일장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주기는 뭐야? 밤낮의 상대 길이로서 개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게 꽃필 때도 그렇고 휴먼할 때도 생장을 시작할 때도 이게 일장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일장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에 되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그러면 꽃을 피워야 되겠다. 작물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수목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개화에도 저기 되고 아까 휴면 겨울이 된다. 그럼 빨리 잎을 끄고 휴면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일장을 또 광주기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광주기 일장. 이거는 생장 개시하고 휴면, 개화 여기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광도는 광합성할 때 중요하다. 광질은 침엽수하고 하렵수가 있을 때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에 대한 거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광주기 일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장을 할 때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아유 빨리 빨리 광합성 같은 걸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한 건 뭐예요? 광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기생장, 직경생장 아까 얘기했죠. 줄기생장 하는 거 직경생장 뭐 낙엽시기, 휴면, 닭파 이런 게 다 광주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다른 건 다 몰라도 광주기에 대한 것만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광주기에는 62쪽 개화, 줄기생장, 휴면타파, 낙엽, 직경생장, 지역품종 뭐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좀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제목을 하고 다시요. 광주기 개화, 줄기생장, 휴면타파, 낙엽, 직경생장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직경생장도 아까 호르몬도 관계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호르몬을 호르몬을 분출하는 건 뭐예요? 광주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광주기가 이거 나 빨리 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 같은 것도 하고 영향을 받는 거지. 그 광주기 때문에 광일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도 막 시작하는 거고 이게 다 직경생장 이런 것도 광주기 뭐 낙엽 줄기생장 휴면타파 이게 다 저기에 된 거예요. 광주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서 광주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64쪽에는 지역품종이 있어요. 지역품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지역품종이라는 거는 뭐야? 아까 일장 광주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우리나라 38도 있어요. 적도는 몇 도예요? 적도 위도는 0도예요. 적도 위도가 낮아요. 그래서 저위도에 적도 부분에 저기는 저위도라고 그래요. 적도 부분에 있는 거는 저위도. 우리는 이제 고위도에 살고 약간 중위도보다 조금 높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본다면 중심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적도 부분을 0도예요. 위도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올라올수록 높아져요. 위도가. 지구를 본다 그러면 이제 각도로 쳐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요 정도 있어요. 38도 정도. 조금 북극 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는 뭐 몇 도가 되겠어요? 40 몇 도 되겠죠. 40도까지. 그러면 이쪽은 고위도라고 표시해요. 고위도. 적도는 0도기 때문에 저위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이제 품종을 갖고 여기 있는 거를 갖다 고위도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적도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고 이걸 지역 품종이라고 해요. 그때 옮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장이 잘하나 못하나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다가 예를 들어서 고위도를 갖다가 고위도에서 자라던 식물을 저위도 적도 부분에 갔어요. 저위도 쪽으로 옮겼어. 적도 부분으로 옮겼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고위도는 일장이 길어요, 짧아요? 일장이. 아까 얘기했죠.
적도 부분은 항상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요. 12시간씩 똑같아.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이 적도 부분에 자란 식물들은 항상 일정이 똑같아. 12시간, 낮 12시간, 밤도 12시간 이렇게 돼. 근데 고緯도에 사는 거를 여름에 이렇게 됐을 때 고緯도에는 낮의 길이가 한 18시간 되고, 그죠? 18시간 정도 되고, 반면에 밤의 길이는 뭐 6시간?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죠? 보통 해가 8시에 지어서 뭐 새벽 5시? 저기는 되겠다. 한 8시간? 8시간. 그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16시간 정도. 상대적으로 일장이 더 길죠. 이쪽 고緯도 쪽이. 그렇지 않겠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적도 부분 뭐예요? 적도 부분 저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던 거를 갖다 놨어요. 이쪽으로. 식물 여기다 자라던 식물을 이쪽으로 저희도 쪽으로 갖다 놨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일장이 크니까 일장이 길어요. 그죠? 일장이 긴 데서 작은 데로 갔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장이 긴 데서 작은 데로 갔어. 아까 가을 되면 생장을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16시간을 해서 시간이 일장이 생장을 하고 있는데 일장이 짧은 저희도 쪽을 갔다니까 16시간을 있었는데 낮의 길이가 길어갖고 16시간을 자라고 있었는데 적도 부분에 가니까 12시간 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는 고緯도에서 저희도로 가면 1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생장을 멈추겠죠. 그죠? 휴면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장을 멈추니까 생장 속도가 발육이 잘 안 되죠. 생장 속도가 저하가 되겠죠. 그죠? 생장 저하, 생장 속도 저하. 멈추니까 더 크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반대 방향을 갔어요. 반대. 이 열대 지방에 있던 거를 이쪽 고緯도 지방으로 옮겼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얘가 12시만 있었는데 와보니까 16시간이네 늘어났어. 얘는 뭐야? 더 막 생장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제 보통 여기서는 저희도 이 지역에서 자랄 때는 어떤 느낌이 없었는데 햇빛이 있네. 그러니까 얘가 생장을 해. 생장을 하는데 실제로 하다가 이제 가을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는 계속 생장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추위에 일찍 추위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냉해의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책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읽으실 때. 이거 응용해서 문제가 날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안 났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일장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문제를 내.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중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라도. 그러니까 여건은 다 안 좋은 상태죠. 그죠? 자기가 살던 데서 사람들은 그렇잖아. 자기가 살던 데서 적응을 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옮겼을 때는 다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은 두 가지 공통점 뭐야?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상태로 간다. 그죠? 나쁜 상태로 가는 거죠. 그 문제를 풀 때 나쁜 상태로 옮겼을 땐 무조건 안 좋은 상태다. 그런데 고緯도에서 저희도로 갔을 땐 생장이 저하돼서 안 좋은 상태고 이거는 저희도에서 고緯도로 갔을 때는 너무 크다 보니까 가을이 와서 겨울이 와서 추위에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예로 그러니까 남부 수종을 수도권에 이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롱나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냉해나 동해에 많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다. 이거를 설명하세요. 일장하고 이걸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위도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도 있겠죠. 온도하고 상관없는 거죠. 일장은 어차피 햇빛의 그래도 시간이지. 온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제 온도를 이제 맞게 되는 거지, 겨울을. 얘가 일장이 길으니까 막 생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일장이 길어지면 생장을 막 시작하는 형성충도 막 분열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얘는 이제 일장에서 가을로 가고 있는 상태지. 거의 이제 그 여름이 긴 하지에서 이제 동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직면하게 되는 거지. 가을이 되면. 그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 침엽수림들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도 그거랑은 모르겠어요. 침엽수가 많은 걔네들은 잎을 안 떨어뜨리고 계속 상록. 그쪽이 많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표면이 큐티클 채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공에 대한 거 관계가 많을 것 같아요. 기공이 거기 기공에 대한 거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위에 강하게끔 그 잎이 변형된 거잖아요. 넓게 면적을 차지하고 나면 이제 진화의 과정이죠. 이거는 일장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고 그거는 추위에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된 거지. 왜냐하면 기공이 이게 널쩍한 넓적한 입에서 그 추위에 넓게 받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이렇게 있으면 추위 약해진다 그러면 여기는 기공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위에 약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된 거지. 계속 이게 바늘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수질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기공에 두껍게 안쪽으로 이제 이 기공이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고 딱딱해요. 여기 기공은 여기는 침엽수는.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나와 있고 이거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수지층으로 돼 있고 이거는 아까 한 일장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거지. 이건 추위에 강하게끔 저기가 된 거지.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침엽수림이 많이 사는 이유는 그 기공의 관계 그런 거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거죠. 기공 모양 그 뒤에 이제 나와요. 기공. 이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지 그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광성 있어요. 주광성이라는 거는 햇빛을 쫓아서 이제 모습을 이제 키워나가는 게 주광성이에요. 거기 보면 햇빛 방향으로 이제 커가는 건데 햇빛 방향으로 크는 거 있잖아요. 해바라기 같은 거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65쪽의 그림을 봐요. 아까 이제 옥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호르몬이. 그런데 햇빛 받는 쪽보다는 반대 방향 쪽으로 옥신 농도가 고농도가 돼. 그러다 보니까 옥신 쪽 고농도 된 데가 많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그쪽으로 이제 햇빛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다시요. 햇빛이 비치면 옥신은 햇빛 받는 쪽은 저농도가 되고 이제 농도가 낮아지고 반대 방향에 고농도가 돼요. 옥신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붉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그림은 뿌리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뿌리,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반대로 됐죠. 네. 고농도 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농도 쪽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장 억제가 돼서 뿌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뿌리는. 햇빛 비칠 때 뿌리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진다고요. 그 줄기가 햇빛 쪽으로 하는데 뿌리는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죠. 뿌리는 고농도 쪽에서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저농도 쪽으로 구부러진다는 얘기죠. 뿌리는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줄기하고 뿌리하고 반대예요. 그죠? 구부러지는 게. 줄기는 고농도 쪽에서 이렇게 그쪽이 농도가 많은 쪽에서 커지는 거고 뿌리는 반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광성은 햇빛 중에서 어떤 햇빛이 영향을 주냐면 보라색을 띤 아까 얘기했어요. 파장이 보라색 띤 그쪽을 갖다가 그런 색소
반응하는 게 크리토크롬이라고 그래요. 크리토크롬 이렇게 불러요. 주광성에 반영되는 빛은 뭐야? 크립톤크롬이란 얘기죠. 파장 범위는 보라색 범위 파장이 짧다고 그랬어요? 길다고 그랬어요? 짧죠. 예, 360에서 450 보라색을 띤 부분에서 이 굴광성을 작용하는 거예요. 굴광성이 작용해요. 그래서 크립톤크롬이라고 하고 프라보프로테인 이런 뭐 단백질 일종인데 이거랑 이제 관계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굴광성에서 되는 건 뭐예요? 파장, 그죠? 옥신 파장인데 보라색 자외선 근처의 파장이다. 파장 잘 모르시면 아까 빛 60도의 위에 쪽 보시면 될 거고요. 굴지성은 말 그대로 굴지성 아까 이제 얘기한 거고요. 옥신이 아래쪽으로 억지해서 이제 빨리 반대로 줄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저농도인 쪽에서 구부러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줄기를 한 가지 이해하시면 반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뿌리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햇빛에 반응하는 광색소가 있어요. 아까 크립토크롬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건 굴광성에 대한 보라색에서 그 근처에서 반응하는 거고 또 색소가 또 있어요. 뭐냐면 피토크롬 이렇게 불러요. 파이토크롬, 피토크롬 이렇게 부르는데 색이 이제 이거 색에 의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색단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발색단 색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고 또 색에 의해서 불활성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색단이라고. 67쪽에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불활성 상태가 있어요. 불활성 상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활성 상태 이제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다가 빛을 적색광을 쬐요. 적색광이 660 나노미터를 쬐요. 그러면 이게 스위치 역할이 돼갖고 활성 상태로 돼. 활성 상태는 PFR 이런 상태로 돼요. PFR 상태로 되면 활동을 하게 돼. 식물 색소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돼서 생리적 반응이 발현되고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또 PFR 상태로 있어서 막 활성화 상태에서 있다가 또 그 적색광도 더 박해 원적색광이라는 게 이제 730 나노미터 더 파장 길죠. 그거를 또 쬐어줘. 그랬더니 원위치 불활성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위치를 적색광하고 원적색광이라고 생각하면 PR에다가 적색광을 쏘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원적색광을 쏘면 다시 불활성 상태 된다.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이거는 이제 파이토크롬 이렇게 작동되는 게 파이토크롬이고 67쪽 위에 보시면 그 이제 파이토크롬 발색단의 분자 구조가 시스형이 있어. 시스형은 불활성 상태 이렇게 이제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 있다가 트랜스형으로 쫙 PFR 적색광을 쫙 쏘이면 활성화 상태로 돼. 활성화 상태는 그 벌어져 있죠. R하고 H가 쫙 벌어지면서 그 구조가 좀 바뀌었죠. 그죠? 구조가 바뀐 게 아니라 저기가 됐죠. 쫙 벌어졌어요. N하고 O 사이가 그죠? 스위치가 켜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PFR 트랜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토크롬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색소를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이게 이제 씨앗 같은 거 싹쓸 때 땅 속에 있는 그 휴면 상태에 있는 거를 불활성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색광을 딱 쐬요. 그러면 싹이 트기 시작해. 이 색소가 반응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뭐
PFR은 생리적으로 활성을 띠는 형태로서 여러 가지 광주기 연사, 종자 휴면, 광형태 변화 등을 지배한다. 암흑 속에서 PFR은 PR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래 상태로 환원된다. 그래서 PF라고 PR 상태를 갖고 식물은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성 식물에는 밤의 길이가 10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한다. 그래서 개화 시기 같은 거를 이 햇빛 들어오는 걸 갖고 계산을 해서 이제 싹을 틔워야 되겠다 이런 거는 색소, 피토크롬, 파이토크롬에 의해서 이제 작용하는 거고 4-5- 이거는 크립톤크롬은 뭐예요? 아까 크립톤크롬 했잖아요. 주광성, 보라색 근처에 있는 효과로서 광주기 식물이 햇빛 쪽으로 가는 거. 이제 보라색 색깔이니까 그건 넘어가고 고광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고광도 그 중에서 제일 광도가 센 거. 거기 보면 고강도 반응은 종자발화, 줄기의 생장 억제, 잎의 생장, 색소 합성 이게 관여를 해요. 이거는 광도가 세야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파이토크롬보다 색소보다 100배 정도의 고광도다. 세게 있죠. 광합성하고 그럴 때 이제 이게 이런 HIR 이게 고광도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고 적색광과 원적색광에 의해 상호 환원이 안 된다. 아까는 적색광 됐다 원적색광 하면 원래로 들어왔다가 다시 활성화됐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고광도는 한 번 쬐이면 그거로 끝이니까 환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 적색, 원적색 부분의 한 개 이상의 흡광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합성은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광합성은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유튜브 같은 게 이거 보셔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고등학교 수준, 중학교 잘 모르시면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정도 해서 그 광합성을 쭉 보셔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읽어보시는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엽록소 광합성 할 때 69쪽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광합성이 있는데 엽록소에서 일어나죠. 광합성은 그래서 70쪽에 보면 이제 그 엽록체에 그라늄이 있고 스트로마 있어요. 그죠? 동전처럼 쌓여있는 게 그라늄인데 거기에 틸라코이드 막이거든요. 위에 있는 저기가 거기선 실질적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면반응 햇빛이 쪼일 때 이제 일어나는 거고 스트로마 그 사이사이 엽록소 안에 그 그라늄 그 사이사이 그 점점점 된 거를 스트로마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안반응이 일어나요. 엽록소는 뭐 AB 뭐 이렇게 AB가 있어요. A는 청록색, B는 여기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광합성이 엽록소에서 일어나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72쪽에 그 시험에 잘 나오죠. 카로테노이드가 있어요. 카로테노이드는 이것도 색소예요. 엽록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노란색 뭐 이렇게 보이는 색소를 카로테노이드라는데 이거는 보조색소를 하는 거예요. 보조색소. AB가 잘 흡수를 할 수 있게 보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식물의 경우 청색광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 침엽층은 큐티클층이 청색을 많이 반사하거나 청색을 흡수해서 전달하지 못하는데 이게 카로티노이드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는 광도가 높을 경우 이제 광산화 반응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타는 거죠. 산화가 된다는 거, 광산화가 되는데 이거 카로티노이드가 그 보조색소가 옆에서 광산화 못하게 엽록소 타게 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 그게 카로테노이드가 그런 역할이에요. 광합성은 명반응, 안반응이 있는데 그 유튜브 들으시면 되고 시간이 좀 안 돼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광합성을 하시고
거기 들으셔요. 거기 두고 머리 들으시면 처음에 잘 나오는 건데 84쪽 한번 볼까요? 음역, 양역 뭐 이런 게 있어요. 음역, 양역이 있는데 양역은 말 그대로 그 햇빛이 많이 쬐는 데서 이제 자라는 거고 음역은 그늘에서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음역 같은 경우는 낮은 강도에서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넓을까요? 조그만할까요? 잎이. 음역 같은 게 더 넓고 엽록수 함량도 더 많아요. 우리 생각엔 적을 것 같은데 넓으면서 엽록수도 많다. 뭐가요? 음엽이 지금 음엽 얘기하는 거예요. 그늘에 사는 것이 왜 그러냐? 왜 넓으냐? 펼쳐갖고 햇빛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기 또 음엽의 특징은 또 넓게 펼치면서도 엽록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광합성 그쪽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엽록수가 적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엽록수도 양엽에 비해서 많고, 그 다음에 광포화점이 낮아요. 광포화점이라는 건 뭐예요? 햇빛이 비치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가 광합성하는 속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그 고점에 이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이 음엽이 낮고 색상 조직이 엉성하게 발달됐고 스티크층과 잎의 두께가 얇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광합성 아시죠? 조금 개념이랑 잡을 수 있고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86쪽에 보면 뭐 극양수, 극음수 막 있어요. 그 표 보면은 극양수, 극음수 막 있죠. 그건 뭐냐면은 극양수, 극음수 같은 경우는 전과 극음수 같은 경우는 뭐 정방이 1에서 3% 조금만 있어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게 극음수. 86쪽의 그 표예요. 극음수. 그늘에서 잘 자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음수하고 극음수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양수하고 극양수 정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광합성 할 때는 87쪽에 온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 87쪽에 수분 뭐 이런 게 중요해요. 탄산가스도 중요하고 91쪽이 그 다음에 94쪽에 가서 이제 총괄적으로 광합성 하는데 차이는 어떤 걸로 생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기공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공수가 많으면 광합성량도 많다. 기공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고 활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염류 단위 면적당 기공수가 많아야 되고 이 개체당 염량, 염록수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 광합성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생육기간은 뭐 봄에 동화하는 시기와 낙엽지는 시기가 틀리겠죠. 그 다음에 고산형은 봄부터 여름까지 광합성률이 저지대보다 높으나 봄에 일찍은 이제 고산형이 좋고 저지대에서는 반대로 여름에 낮고 가을에 높아진다.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호흡은 호흡과 에너지 생산이 있는데 호흡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죠?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져요. 호흡은 광합성으로 한 에너지를 갖고 이제 산소 우리 뭐 차도 그렇잖아요. 연료로 태우는 거 아니에요? 산소를 갖고. 근데 이거는 96쪽 보면 탄수화물을 포도당, 육탄당, 포도당을 이제 산소로 태우는 거예요. 6개로. 그러면 6개의 CO2하고 6개의 물이 이제 생성이 되고 에너지가 686 칼로리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ATP와 같은 형태의 조효수로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제 산화물이다 이렇게 되죠. 호흡은 이제 포도당을 갖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우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여갖고서 이제 호흡을 이제 태워야 되는데 그 포도당이 이제 크거든요 분자가. 그래서 97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세 단계로 나눠요. 호흡 단계는 첫 단계는 해당 작용이에요. 포도당이 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려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포도당 탄소 3개를 가진 이제 C3로 만들고 이거를 C2로 해요. 이건 이제 피르부산 이렇게 얘기해요. 피르부산으로 만들어요. 2개의 피르부산으로 만들고 CO2 2개를 방출한 다음에 밑에서 98쪽에 보면 에너지가 이제 비교적 이제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산소를 태워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는 해당이라고 했어요. 포도당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는 크랩스 회로라는 걸 돌려요. 크랩스 회로. 그러면 거기서 CO2를 발생시키면서 NADH가 생성이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거를 전자 전달계라고 해갖고 NADH로 전달된 전자와 수소가 최종적으로 O2에 전달되어 물로 환원되면서 추가적으로 효율적으로 ATP를 생산하는 과정, 이거를 전자 전달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호흡성 호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식물에서 호흡이 왜 중요하겠어요? 식물도 아니다 수목도 이제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에너지를 얻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99쪽에 그게 있어요. 어릴 때는 광합성을 해서 염량도 많고 조직이 많기 때문에 호흡량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즉 어린 인분에서는 전체 광합성량의 약 3분의 1이 호흡으로 이용되는데 이제 컸어요. 나이가 컸어. 그러면 거의 광합성량의 90%까지도 호흡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다른 거로 많이 쓰거든요. 호흡에 이제 다른 거 뭐 생장하고 막 그러는데 쓰고 그래서 이제 뭐 광합성량의 3분의 1 정도만 이제 호흡으로 해서 쓰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광합성으로 하는 게 90%가 다 호흡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죠? 다른 데 쓸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호흡은 탄수화물 만들어낸 걸 갖고 그냥 겨우 호흡이나 하는 거죠. 생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별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는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장한 데도 쓰고 막 그러는데 늙으면은 뭐예요? 생장 같은 데는 못 쓰고 그냥 호흡해서 겨우 사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쪽에 가면은 세 번째 줄 밀식된 인분은 저조한 광합성과 많은 호흡으로 인해 생장량이 감소하게 된다. 뭐요? 호흡은 모든 식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뭐 많이 하는 식물이든 적게 하는 식물이든 호흡은 하는데 일정하게 호흡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분이 막 밀집되어 갖고 있는 데는 호흡을 해서 쓸 때는 많은데 광합성을 못 하는 거예요. 인분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벌을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햇빛이 많이 잘 들게 해서 광합성을 하게 하면은 광합성도 잘 돼서 에너지를 많이 얻겠죠.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호흡량은 어디 많이 호흡을 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죽어있는 세포에서는 아니죠. 그게 유세포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유세포는 어떤 거예요? 아까 많이 했죠. 생장하는 살아있는 세포. 그런 데서 호흡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잎이 가장 많이 왕성하다, 호흡이. 왜냐하면 살아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잎에는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대기 쪽에 보시면 휴면 기간 동안은 최저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그죠? 숨만 쉬는 거죠. 휴면할 때. 겨울에는 그냥 간신히 숨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의 개업 시기에는 이제 호흡량도 증가하면서 새순이 자라고 늦게까지, 가을 늦게까지 정지할 때까지 왕성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가지나 수간의 호흡은 숲지와 겨울 같은데 숲이나 형성층 주변 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아까 형성층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유세포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로 아까 물과 수분을 사용하고 아주 오래된 거는 안으로 밀어넣었잖아요. 이거 다 죽어요. 지가 죽어요. 뭐죠?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죽이면은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밀어넣고 아까 목부를 14대 1이라고 해서 목부 쪽으로 많이 생산해서 그쪽으로 밀어넣어서 죽이는 거고 겨우 호흡하고 살아가는 부분은 형성층하고 최근에 생성된 사부나 목부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크지만 두껍지만은 바깥에 껍질 부분하고 형성층 그쪽 부분하고 거기서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세포가 있어서. 나머지는 다 죽어요. 심재 부분에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물이. 오래 살려면 그죠? 사람도 막 가족이 옛날에 막 그렇잖아요. 막 가족 너무 막 그래서 그러면 먹살 힘드니까 자꾸 내보내고 막. 아무튼 그렇고 배기 쪽에 지하부 뿌리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뿌리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산소 호흡한다고 그랬죠. 그죠? 지하부 세근은 살아있는 유세포로 구성돼. 세근은 살아있는 뿌리, 세근. 세포 왕성이 분열이 왕성하다. 호흡량이 많다. 뿌리의 호흡량은 전체 나무의 얼마 몇 프로요? 8%를 차지한다. 그다음에 표토 20cm 이내 90%가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103쪽에 보면은 호흡근도 있고 그렇죠. 뾰족뾰족 나와 있는 호흡근. 왜 호흡을 하려고 이렇게 해요? 산소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이제 수면 위에 물속에 늪지대에 자라는 나고성 같은 경우는 호흡근도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호흡근도 있어요. 바습한 상태에 있는 데서. 그래서 물 같은 데 늪지에서 자라는 건 호흡근도 있다. 배고 쪽 배고 온도와 호흡 관계. 그래서 그래프 맨 셋째 줄 정도. 대부분의 식물은 5도에서 25도에서 Q10 값은 2에서 2.5다. 무슨 얘기냐? 호흡을 하는데 온도가 10도씩 올라가다. Q10이라는 게 10도씩 올라갈 때 호흡량이 많아져요. 호흡량이라는 게 많아지면 뭐 어떤 게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호흡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어린 식물 같은 경우는 호흡량도 많아져요. 활발하게 호흡을 해야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생장 같은 데도. 그래서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호흡이 2에서 2.5배 늘어난다. 이걸 Q10이라고 해요. 보통 세다소 나오면 Q10이 2.9배, 한 3배 정도 늘어. 이제 서늘한 날씨 온도가 적당한 온도에서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Q10도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당한 온도는
25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107쪽에는 이제 야간의 광합성을 중단하고 호흡만 하는 거죠, 그죠?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간의 온도가 주간보다 좀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식물이 잘 크거든요. 그걸 이제 이 현상을 온도 주기라고 표현해요. 온도 주기. 낮보다 밤의 길이가 좀 아니요, 밤의 길이가 짧은 게 아니라 온도가 조금 낮은 거를 그래야지 거기 있잖아요. 야간의 호흡작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광합성으로 고정된 탄수화물을 생장에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은 낮보다 높으면 엄청 호흡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 온도는 보통 주간 온도보다 5에서 10도 낮아야 된다. 그래야지 수목이 잘 큰다. 뭐 그런 내용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뭐 계속 들어보세요. 녹음한 거.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어느 정도 알면은 빨리빨리 그냥 제목만 들어주는데 공부하시다가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좀 어려운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해드릴게요. 뭐 시험에 잘 나는 거는 다 많이 나요. 다 골고루 나요. 이게 토목생리학은 다 골고루 나는데 이제 이런 공식 같은 거 뭐 공식이 아니라 원리 같은 것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수 고정 같은 것도 중요하고 수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수분은 토양하고 갈 때 할게요. 수분 토양하고 이제 등산 한번 해볼까요? 215초 등산이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등산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땅에 있는 영양분자든가 이런 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215쪽에 보면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물이 올라가서 잎사귀까지만 올라가 그래야 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증산에 대해서 그래요. 기공을 통해서 막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빨아 들어가는 거죠. 그 증산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증산을 하려면 그 빠져나가려면 기공 객체라는 216쪽에 보면 기공 객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공은 그 이제 이산화탄소, 뭐 수분 같은 거를 이제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거죠. 217에 보면 그 공변세포라고 있죠. 기공이 열릴 때의 공변세포의 화학적 변화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기작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작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하면 이게 공변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닫혀 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세포가 줄이 이제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세포가. 공변세포 이게 밤에는 이제 기공이 닫혀 있어요. 이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낮에 햇빛이 쪼이기 시작해요. 아침에. 그러면 기공을 열어요. 또 어떻게 여느냐? 여기에 이 그림처럼 여기에 세포 두 개가 이게 붙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광합성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전분도 여기 세포에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전분을. 근데 전분은
pH 어떤 작용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전분이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던 CO2가 요 사이에 있던 CO2가 어떻게 해요? 광합성하러 나가 이제 광합성이 CO2가 필요하잖아. 그 CO2가 나가니까 pH가 어떻게 돼? pH가 높아지겠죠, 그죠? pH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분이 분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PEP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게 OA 옥사아세티 이런 게 이제 분해가 돼 갖고 결국은 말산이라는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예요. 말산. 이게 이제 말산으로 되고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형태 아니 마이너스 형태로 돼. 마이너스.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뭐냐면은 이 CO2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pH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전분이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 이 전분이 분해하면서 이런 이 안에 이런 게 생기잖아요. 말산 마이너스라는 게 생기잖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죠, 그죠? 이 안에 이 전분 이게 녹아서 이제 말산이 많이 생기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삼투압이 낮아진다고. 삼투 포텐셜이 낮아져. 삼투 포텐셜. 삼투 포텐셜. 낮아지게 돼. 그러니까 삼투 포텐셜이 바깥에 있는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야. 결국 얘기하면은 세포가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삼투 포텐셜을 낮추면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높은 데 주변에 있는 게 물이 막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 작용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쪽에 안에 삼투 포텐셜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그 전분을 분해를 하는 거야. 물론 CO2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해서 낮추면 여기에 용질이라는 게 많이 생기죠. 용질. 이게 용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는 거지. 용질이 나오면. 전분일 때는 그런 작용을 못 하는데 이게 이제 말릭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산소 포텐셜이 용질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이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서 물이 이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팽창해지겠죠, 이게. 하면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무풍선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축 처지겠죠. 축 처지는데 어떻게 여기는 단단해. 여기는 두께가 세포 여기 공전석 안쪽은 이쪽은 허물어 이렇게 약간 헐렁해. 얇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막 땡기겠지 이게 물이 차면서 이쪽으로. 그럼 이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이쪽으로 땡기니까 이렇게. 왜 땡겨야 돼? 삼투 포텐셜이 이제 낮으니까 여기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물이 이제 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근데 어렵죠. 이게 기자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일단 조건이 뭐예요? 햇빛이 있어야 되죠. 햇빛. 그치? 만약에 쉽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햇빛이 비춰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햇빛이 비춰야 되고 비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분이 분해된다. 그죠? 전분이 pH가 높아지니까 전분이 용해된다. 녹아요. 녹아서 말릭이라는 거로 된다. 말릭 마이너스로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삼투 포텐셜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기 때문에 네 번째로 어떻게 해요? 물이 공변세포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나면은 뭐예요? 다음 중 공변세포가 시작할 때, 개폐할 때의 조건, 그 작용하는 걸 물어본다고요. 그거를 잘 읽으셔갖고 원리를 아시면 되겠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가요. 이거. 어떤 때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애우시라고. 일단 애우시고 자꾸 읽어보셔요. 사톤 포텐셜이 낮아진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네? 사톤 포텐셜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낮으면은 수분이 높은 데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수분 많은 데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생성되는 용질은 뭐예요? 말릭 마이너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포텐셜 준비시죠? 꼭 아셔야 되고요. 광합성 한번 들어보시고 이 뒤에는 아마 뒤에까지 완벽하게 한 적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뒤에서부터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대체적으로 생리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교육 안 받았으니까 많이 읽으셔갖고 가야 돼. 생리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갖고 교수가 설명할 때 저 정도는 이해된다 할 정도로 읽고 가셔야 돼요. 생리 같은 거 다 마찬가지예요. 병리도 녹음을 한 거를 계속 들으셔. 초반에 기본을 잡고 가시면 좀 설명하는 게 쉬워요. 나중에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생리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도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 안 한 것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까지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녹음한 거를 보내줄 테니까 꼭 들으셔요. 어렵죠? 만만한 과목이 없어요. 그 식물 호르몬에서야